이제 비트코인은 핵심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비트코인이 뭐냐를 알려면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비트코인이 뭐냐를 알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뭐냐. 그래서 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또 저희는 이 단타나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장기로 해서 이걸 관리를 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결국은 거기에 핵심 기술인 이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인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게 개념 정도, 이게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개념 정도를 잡고 계셔야, 그래야 이 비트코인을 내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런 악재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저기 고점권에 갈 때까지 그 비트코인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나중에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다섯 배든 어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비트코인 얘기하면 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대략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비트코인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쫙이 막 8천 넘어가고 1억 가고 그럴 때, 그때 가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이런 거 해봐야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가격 오르고 내리고 자꾸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어쩌면 올해 7, 8월, 빨리면 올해 7, 8월도 고점권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2, 3년 후면 전고점 넘어가 있을 거다.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기는 가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다. 이게 빨리 가느냐, 좀 시간이 한 2, 3년 걸쳐서 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비트코인을 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믿음을. 응?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니까, 응? 그런 걸 자꾸 쫓아다닐 필요 없이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뭐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안 하면 몰라도 해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나만의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근거, 판단에 대한 어떤 생각, 왜 그걸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해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게 본인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 하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꼭 따라오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뭐냐? 그럼 블록체인 얘기하면은 뭐 이런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해킹이 안 된다, 뭐 여러 얘기들,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프라이버시가 된다, 아니면 크립토, 암호화폐, 뭐 보안이 잘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뭐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염두에 뒀을 때,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폐다. 이 디지털, 우리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죠. 아날로그 화폐. 이 아날로그고 디지털, 어떤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수 통해서 하는 어떤 디지털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가상화폐냐. 우리가 아까 있는 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형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3차 산업에서, 이렇게 3차 산업,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3차 산업, 4차 산업 넘어가는 게,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3차 산업은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물리적이 아니고 반대로 비물리적이다. 비물리적이다.
물리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크기도 있고 뭐 색깔도 있고 어떤 무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근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비물리적이라는 것은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이다, 이렇게 버추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커런시 제가 그 저기 통화 정책에서 했잖아요. 이 커런시가 이게 또 이 커런시가 이게 통화예요, 통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제가 통화 정책 설명해 드렸잖아요. 커런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머니하고 이 커런시가 다르다. 이게 화폐하고 돈하고 다르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다. 암호. 그러니까 어떤 암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화폐처럼 이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명칭을 디지털 화폐라고 할 거냐, 버추얼 화폐라고 할 거냐, 크립토 화폐라고 할 거냐, 이건 논란이 많은데 이건 지금 뭐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암호화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쓰기는. 그래서 근데 뭐 다른 데 보면 뭐 디지털로도 쓰고 버추얼로도 쓰고 뭐 크립토로도 쓰고 근데 그 이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용어를 볼 때는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얘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이 단어가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 이게 2008년도라는 거지. 2008년도. 2008년도.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2008년도에 나왔고 2008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 사토시 여기 잘 보시는가 보네. 사토시 나카모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논문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처음으로 이게 최초로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죠. 설들이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된 건 없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면 이분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서 설이 많아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분은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 이게 이름만 보면 또 일본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류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기록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어떤 논문을 통해서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이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 이름이. 그래서 이제 2008년도가 시기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해예요. 2008년도. 왜 그러냐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그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면,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최초의 암호화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암호화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예, 최초의 암호화폐는 20년 전에 여기 디지캣이라고 요분 네덜란드의 요분이 20년 전에 그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것을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도 20년 전에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 디지캣이라는 요런 암호화폐가 있은 후에 한 20년 후에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어떤 학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논문을 통해서 처음 발표된 게 이 비트코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좀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죠. 어차피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을 중장기로 해서 우리가 이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샀다 팔다 막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2008년도, 이게 1988년도하고 2008년도이면 이게 시간차로 보면 이게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20년 전에 이 디지캐시라는 걸 아까 그 네덜란드의 그분이 했었을 때 이게 특징이 뭐였냐면 이 디지캐시의 특징이 이게 익명성,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익명성.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왜 그런 디지켓이 이런 걸 생각을 했냐면 이게 1988년도 그 무렵이 인터넷이 처음 나오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막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신용카드, 그 개인들이 쓰는 신용카드 이런 걸로 결제를 하면 그 누가 샀는지 이게 추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 추적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게 그게 디지켓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익명성,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은 누가 산지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 누군지, 이게 누군지 모른다, 그죠?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보면 영역에서는 이게 본인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이제 디지캐시를 통해서 익명성 요 부분을 하려 했었고, 그다음에 양도성, 양도성이란 것은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제가 양도소득세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양도가 된다는 건 이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유통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C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 디지켓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통을 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도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복사라든지 이게 복사가 된다. 이게 복사, 우리가 이제 그 화폐에서도 막 위조지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조지폐. 가끔 뉴스에 나오면 뭐 위조지폐 5만 원짜리 위조지폐 뭐 만 원짜리 위조지폐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위조지폐로 밝혀졌다. 그 범인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복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사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복사가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복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쓰면 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게 한 번 쓴 것을 그것을 또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렇게 자꾸 쓰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중복이 방지가 돼야 되고 복사가 방지가 되고, 이 복사라는 것은 이게 위조가 되면 안 된다는 위조. 이게 화폐라면 화폐가 위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화폐가. 그러니까 위조가 되면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쓰고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화폐를 가지고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죠? 이렇게 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 이렇게 계속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복 사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캐시는 이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갖췄던 게 이 디지캐시인데, 그 디지캐시가 이게 이제 20년이 나와서 실제로 이게 성공을 했느냐? 성공은 못 했어요. 성공은 못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 실패는 했지만 그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후에 그 아까 그 낙가시 뭐 아무튼 그분이 이제 요걸 어떤 보면 이제 참고를 했겠죠. 이런 모델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 비트코인은 요게 추가가 됐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캐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인데, 1번, 2번, 3번 특징인데, 이 비트코인은 요거에다가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이게 분산 처리, 이 분산 처리 어떤 그런 기능을 넣어놨다. 그래서 분산 처리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제 분산 처리다. 비트코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탈중앙화,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어낸 아까 그분은
그분은 이 탈중앙화라는 것을 상당히 이게 염두에 두고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발견이 아니고 이 발명, 이게 어떻게 보면 사토시 아까부터 그분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을 발명을 한 거죠, 발명을. 이게 어떤 이게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 발명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발명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의 이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발명품들 중에서 이 비트코인이 21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받는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분산 처리라는 게 이게 탈중앙화 이런 기능을 하나 추가를 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탈중앙화가 이제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이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왔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디지켓이 1988년도에 나온 거하고 2008년도에 나온 것은 다 둘 다 익명성을 중시했는데 여기에다 추가를 한 게 이제 이 비트코인의 의미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게 최초의 퍼스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중에서 최초의 디센트럴라이즈드 이게 디지털 커런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 처리가 가능한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죠. 분산 처리가 가능한 아까 이제 탈중앙화 이게 가능한 이런 어떤 그 암호화폐 크립토 화폐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 비트코인이다. 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지캐시의 개념은 뭐냐? 디지캐시의 개념은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디지캐시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디지캐시 그 20년 전에 이게 1988년도에 이 디지캐시가 나왔을 때 디지캐시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아무튼 누군가가 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현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지금 뭐 CM 뭐그 카드를 거의 쓰니까 지금 현금을 이렇게 인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우리가 이제 현금을 쓴다고 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이 가게에서는 이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서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은행에 이제 적금이든 예금이든 이렇게 아니면 은행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 설명을 많이 했죠. 결국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면 은행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는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 맡긴 은행 통장에 있는 은행에 어떤 내가 은행에 통장을 두고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해서 1억을 입금을 시켰다. 1억을 입금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통장에 있는 1억을 관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 이 통장 속에 있는 1억을 관리를 해 준다. 이게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아무튼 거기에 은행에서 통장에서 좀 안전하게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이게 이제 보관도 해 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아무튼 위험하지 않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걸 이제 어떤 지켜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개인이 어떤 현금을 1억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불나서 막 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아무튼 생각지 않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은행에 우리가 그 돈을 맡기는 이유는 그런 거죠. 안전하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은행에서 내 통장에 있는 1억을 관리해 준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1억이 아니고, 실제로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뭘 관리하냐? 장부를 관리한다. 장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이게 장부라는 건 뭐냐? 장부라는 것은 보면은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아무튼 가게, 본인들 개인적으로 어떤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커피숍을 운영하든 옷가게를 운영하든 아무튼 뭔가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물건 사고 팔고 한 거, 물건 띄운 거, 물건 파는 거, 그 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부잖아요. 장부. 그 장부에 딱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부를 관리하는데, 결국은 요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여기 어떤 이 장부 속에 있어야지, 여기 장부를 벗어나서 이 장부 안에서 이게 중복 사용. 이게 이 안에 있어야지, 이게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이게 중복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사용이 안 되게, 이 영어로 이제 더블 스펜딩, 중복 사용이 안 되게 이것을 감시한다. 이게 관리라는 게. 응? 이 장부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장부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디지캐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이게 화폐가 아니고, 어떤 뭐 이런 화폐를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이런 가상화폐, 그죠? 이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현실에서 젊은 분들은 아마 그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지금도 있는 거 보랬잖아요. 그 싸이월드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싸이월드인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게 도토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죠. 이 도토리라는 어떤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상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도토리라는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떤 결제를 하는데 이게 마치 뭐 화폐, 아까 얘기했던 화폐처럼 쓰였다. 화폐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인출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화폐가 아니고, 지금 여기 도토리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란 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걸로 비교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이렇게 여기 은행에서 이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하면, 이 가게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다가 다시 입금을 하면, 이것을 뭘 통해서 관리를 하냐면 어떤 장부를 통해서 관리한다. 장부. 우리는 통장이라고 하지만 개인들이 보면 통장이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장부인 거예요. 장부. 그 장부. 그게 무슨 차이냐? 그 개인들은 내 통장에 어떤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은행에서 봤을 때는 1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장부를 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 은행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1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 그 숫자가 찍혀 있는 1억이라고 숫자가 찍혀 있는 장부를 관리한다. 장부를. 근데 이게 중복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은행이 중복 사용이 안 되도록 은행이 이 뱅크가 이것을 관리를 했다. 이게 이제 디지캐시에서는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디지캐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뱅크라는 것을 두고서 이 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디지캐시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비트코인은 다르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화폐를 이렇게 이게 화폐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화폐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어떤 디지털 화폐를 얘기한 거죠.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요걸 가서 어떤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하면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뱅크라는 것을 이 비트코인에서는 이 뱅크라는 것을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없애자. 뭐 은행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그 은행을 통해서 어떤 장부를 관리할 게 아니라 그 은행을 통해서 어떤 장부, 결국 이게 장부를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은행이라는 요것을 없애고,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걸 두게 되면 이 비트코인 생각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은행이라는 요 형태를 두게 되면 이 은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중앙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디지캐시, 아까 얘기했던 디지캐시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런 화폐가 이런 어떤 아무튼 경로를 통해서 이게 사용되고 다시 입금되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보면 은행이란 것을 두게 되면 이게 중앙화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돼.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 중앙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앙화를 없애려면은 이 중앙화 되는 것을 없애려면은 결국 이 뱅크를 없애야 된다. 뱅크. 은행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이 은행 없이 이게 중요한 얘기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이도 유통이 돼야 된다. 은행이 없이도 유통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 디지캐시에서 이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이게 비트코인,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 은행을 없애는 이게 탈중앙화.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여기 은행을 없애려고 했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은행하고 이 뱅크하고 우리가 이 정부 있잖아요. 정부하고 결국은 뱅크 은행하고 정부는 결국 이게 한 몸통처럼 움직인다. 한 몸통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요것을 제외한 이 개인들은 이제 그 뱅크와 정부와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뱅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 몸처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2008년도, 이게 비트코인이 2008년도였잖아요. 2008년도에 나왔고, 2008년도 1년 후에 뭐가 왔냐면, 1년 후에 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것도 글로벌하게 왔다. 이게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왔는데, 결국은 이 금융위기가 온 것은 결국은 이 개인들의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금융위기가 온 원인이 보면 금융위기가 온 이 개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고, 이 금융위기가 온 것은 그저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2009년도 10년이 더 넘었죠. 그때 금융위기가 온 것은 누구 잘못 때문에 왔느냐면 이 은행들 잘못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때 은행들 몇 개 막 미국에 그 막 100년이 넘은 은행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100년이 넘은 은행도 막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튼 그 파생 상품 잘못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기초 상품으로 해서 그 파생 상품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금융위기가 와서 결국 은행도 몇 개 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은행이 잘못해서 금융위기가, 결국은 이 은행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경기에도 문제가 되고 그냥 모든 곳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제가 앞에서 이렇게 통화정책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정부가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뭘 했느냐.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결국은 돈을 풀었다는 얘기. 그 돈을 풀었다는 얘기 뭐니? 돈을 풀었다는 게 돈을 어떻게 풀어요? 찍어서 풀었다, 찍어서. 돈을 찍어서. 우리나라 같은 조폐공사를 통해서 종이돈을 막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시장에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풀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엄청나게 풀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돈을 막 엄청나게 풀으니까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결국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어갖고 시장에 풀으니까 특히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이걸 시장에 풀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에 많이 푸는 게 통화정책으로서 시장에 엄청나게 풀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결국 무슨 문제가 되냐 결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잘못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현금 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화폐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대. 현금. 왜 현금을 가지고? 개인들은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개인들이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니까 결국 개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은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 결국 개인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개인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냐? 응? 개인들은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이건 어차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어떤 위기가 오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그러면 개인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고 뭘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현금의 가치를 뭘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고민들 끝에 개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현금의 가치를 이런 글로벌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비트코인이었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이거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한두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중장기로 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내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서 내가 이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내 자산으로서 이게 단지 화폐가 아니고 어떤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로서 어떤 나중에 짧게는 2, 3년 후에 길게는 5년 후, 10년 후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비트코인이 뭔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뭔가 어떤 그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블록체인이 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분에 의해서 이게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분이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 탈중앙화 하는데, 이 탈중앙화라는 게 왜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럼 탈중앙화라는 의미가 뭐냐 했었을 때,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하고 은행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위기가 끝나서 보면 이 정부도 문제가 없고 이 은행도 결국은 아까 망한 은행은 망하지만 결국 나머지 은행들은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들은 개인들은 이렇게 화폐 가치가 물가에서 한번 줄면은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오른 물가는 올라간 물가는 다시 제자리로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개인들의 이 화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개인들의 화폐를 이 물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은행이나 어떤 정부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개인들이 아무튼 대책이 없는 개인들의 어떤 현금을 개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비트코인이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시장에 달러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양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의 양이 적으면 달러의 양이 많으니까 달러의 양이 왜 많아요? 달러 양이 그 우리나라 지금 같은 코로나 때 지금 마찬가지예요. 10년 지난 또 코로나 때 미국에서 엄청난 그 지폐를 찍어가지고 시장에 이것을 이제 그 부양책에서 엄청나게 달러를 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잡는다고 막 빅스텝 자연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개인들이잖아요. 왜 개인들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지금 뭐가 가스비가 어쩌고 뭐가 전기료가 어쩌고 어? 그냥 뭐가 어쩌고 막 아무튼 이게 아무튼 물가가 지금 엄청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그 달러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얘기죠.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하고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관계는 이게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이것은 이 설계 자체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까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그 개인들의 화폐를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를 결국 뭘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이 비트코인을 만드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물가잖아요. 물가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다. 그러면 물가로부터 보호를 하려면은 결국은 여기서 개인들이 물가로부터 본인들의 화폐를 바꾸려면, 그 화폐를 지켜내려면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단 게 개인이 어떤 1억이라는 현금을 이걸 내가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아서 이 1억이라는 화폐를 현금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을 바꿔놨다. 비트코인을 바꿔놨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어떤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때 인플레이션부터 내 화폐를 지켜내려면 그러려면 이 비트코인이 결국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이 물가로부터 인플레이션부터 물가로부터 해칭을 하려면 좀 어려운 얘기로 해칭을 하려면 물가로부터 돈의 가치가 주는 것을 방어를 하려면 결국 비트코인은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 결국은 물가 우리가 보면은 물가라는 것을 보면 제가 이제 물가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면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10년 전 그죠 10년 단위로 쭉 이렇게 보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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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년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위기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물가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가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우상향을 한다. 물가라는 것은 우상향을 하고 물가라는 것은 우상향을 하는데 그것도 복리로 우상을 한다. 왜? 우상향을 하니까 복리로 우상향을 하니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분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고안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결국 개인들이 이 무대책인 이 개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은행과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이 고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하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개인들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고안해서 이렇게 논문을도 발표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가로부터 방어하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간으로 통해서 물가로부터 이게 방어를 하려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 뒤에 이제 블록체인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왜 우하향을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달러는 제가 1977년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달러의 가치는 우하향을 했다. 달러 인덱스는 우하향을 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왜 우하향을 냈냐?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돈을 무한정 늘렸기 때문에 우하향을 한 거고, 그럼 비트코인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구조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뭘 하면 되냐? 결국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무한정 늘리면 달러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수를 한정을 시키면 된다. 한정을. 그러니까 무한정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개수를 나중에 2140년 지금부터 2140년 후면은 이제 채굴이 거의 다 끝날 걸로 지금 보는데 그러면 그때 다 채굴이 됐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총 개수는 몇 개냐? 2100만 개다. 2100만 개. 그래서 2100만 개. 이게 끝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수는 이렇게 숫자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결국 이렇게 이제 보면 얼마만큼 오를 거냐 이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그보다 더 올랐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여기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그 미래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은 우상향을 해 있을 거다. 우상향을 했을 거다. 계속 지금까지도 우상향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건데, 그러면 얼마만큼 우상향할 거냐? 최소한도 물가만큼은 우상한다. 물가만큼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래 개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잘 알아서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매번 당하는 개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화폐 가치를 이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부터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려면 결국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한정시킨다. 이제 이 설명 이제 얘기 뒤에 가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보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주식에서 상장 폐지되듯이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 20년, 30년 후 어떤 흐름으로 가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계속 우상향한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은 반복하지만, 이 큰 폭으로 내려왔다, 우리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하고 있지만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변동성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 10년, 20년, 30년 쭉 지나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했을 거다. 우상향.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분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냈는지,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이게 어떤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어떤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낸 건지, 어떤 그 금융기관을 위해서 만들어낸 건지 아닌데, 원래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게 개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어떤 자산의 일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자산의 일부로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까 같은 그 10년 전의 금융위기나 지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돈이 엄청 풀려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럼 뭘 보고 아느냐. 우리가 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생활용품들이 좀 올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집 같은 거 지려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디 땅을 사놓고 한 1, 2억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던 분들이 코로나 때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지려고 보니까 막 50% 오르고 100% 오르고, 그러니까 1,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 2, 3억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또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돈이 또 막 그만큼 어디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돈으로 봐도 아까 가스값이 오르고 무엇이 오르고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물가도 있지만, 이게 규모 있게 보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집을 지려고 했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막 1억, 2억, 1억, 2억을 더 보태야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정도. 이게 코로나 이전이면 1억으로 했을 것을 코로나 이후에 돈이 시장에 엄청 풀려가지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보태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내가 1,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1, 2억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땅을 사놓고 거기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뭐 건축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쭉 계산했을 때
한 1, 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됐지.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듯이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있었으면 그럼 물가를 충분히 극복했을 거란 얘기죠. 왜?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게 7천, 8천 갔다 내려왔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차트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인력을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50%, 100% 올랐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계획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 비트코인이 한 두세 배는 올랐으니까, 몇 배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천, 8천 갔다가, 그거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었고, 이게 7천, 8천 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몇 배가 돼 있는지, 그러면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얘기가 맞잖아요. 보시면. 자, 근데 지금이 이제 이건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죠. 앞으로도, 이게. 앞으로도. 이거 아까 이따가 이게 차트 보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이게, 이게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었고 그 8천, 7천 갔다가 지금 내려왔어도 지금 3천, 4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 2억을 그 현금으로 들고 있었을 때하고 그 비트코인을 바꿔놓고 있었을 때하고 그럼 어떤 결과가 왔을 거냐?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생각이 그냥 어떤 이론에 불과했던 거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게 지금 구현되고 있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건데,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흐름이 그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물가하고 비트코인의 관계, 그다음에 달러하고 관계, 이 세 관계를 쫙 따져보면 결국 이 세 관계 얘기잖아요. 그 달러와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이 그죠 개인들의 돈의 가치 요 세 개, 이 세 개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 세 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생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게 맞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단지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슨 생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냈었느냐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느냐 진짜 물가를 해칭해 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물가를 그냥 해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가를 몇 배로 해칭하고 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로 해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가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어떤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인 거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본인들이 비트코인 중장기를 위해서 성공해 갈 수 있는 거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중간중간에 엄청난 변동성이 오고 엄청난 악재가 쏟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남들보다 몇 배 성공해 있으려면 결국 본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기술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투자자로서 이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성공해 있으려면 그래서 최소한 2, 3년 후에 성공해 있으려면 자꾸 이 가격만 보고 가격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이 자꾸 이러면 중장기 투자자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해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잘
방향을 찾고 투자자로서 가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5년, 10년 후에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으로서 충분히,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3, 4년 전에, 5, 6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의 지금 완전히 고점이다, 아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고점이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의 고점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고점은 아직 멀었다. 아직. 그러면 그때까지 성공해 있으려면 지금 어떤 가격을 보고 자꾸 판단해 갈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어낸 분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면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도 저는 맞는 흐름으로 가 있을 거다.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없어지려면 진적이 없어졌죠. 이게. 왜? 미국이 비트코인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10년 동안. 저 미국이 실패했다, 없애는 것은. 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개인들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서 비트코인을 관리하려고 하는 분은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초창기인 거예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3, 4년 전에, 5, 6년 전에, 7, 8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뭐 개인들 중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물론 관심 있었던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지금 부자가 돼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5년, 7년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은 그 가격을 보고 관리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몇십 배도 돼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격을 보고 관리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이 뭐고 가치가 뭐냐 이걸 계속 질문하는데,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 일부가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그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니고 일부가 비트코인의 가치다. 일부가.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다? 이게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가격은 객관적인 거고, 제가 있잖아요. 가격은 객관적인 거고 가치는 주관적인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리를 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 지금 기술을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아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무슨 생각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은 여기 수강생분들 스스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본인들이 한번 쭉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그래야 이 비트코인을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사가지고 이것을 두 배든 세 배든 다섯 배든 열 배든 이렇게 갈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해 갈 수가 있을 거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결국은 어떤 투자를 잘 관리해 간다는 것은 결국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놓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본인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다는 아니고 일부 좀 참고가 되실 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해석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부에서 얘기하는 기술적인 해석보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블록체인 기술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저는 믿어요. 비트코인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근거 중 일부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수강생분들도 이제 제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셔서 본인들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가치,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인 가치는 없어요. 비트코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스스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라. 이렇게 해서 그래야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농론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본인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서 이렇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투자라는 것은.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